이번 시간에는 리더십과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이끄는 사람의 역량, 또 그에 못지않게 조직 구성원들의 그 동기, 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과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성 또는 지도력이라고도 하는데,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끄는 영향력, 또는 조직 성원들을 일정한 목표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직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번에 적어놨습니다. 직권력이란 근데 헤드십이라고 영어를 번역을 하는데, 공식적 지위에 입각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양자는 모두 이 부하 직원들이나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표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관계 속에서 지유 고하를 막론하고 심리적 관계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고, 장기성을 상대적으로 특징으로 설명합니다만,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영향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에 관련된 권력해서 직권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복지 이론에도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리더십 이론을 보시면 거기에는 특성 이론과 행태 이론 또는 행동 이론과 그리고 상황 이론을 크게 나눠봅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이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인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일반 성원들과는 달리 분명히 뭔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더라.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뭐가 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특성 이론은 자질론이라고 그러는데 한 10여 년 만에 중단됩니다. 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런데 이것을 사회과학으로 승화시키지 못해요. 어느 누가 봐도 맞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사람은 어떠한 속성이 있어야 돼 라고 그 어떠한 것을 통일시키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과학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50년대가 넘었으면서 지도성에 대한 이론은 행태 이론, 어디에 초점을 두는 행동을 주로 하는가로 연구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비헤이비어 시어리에서 행태 이론, 행동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약 10여 년 만에 그건 중단이 아니라 마감이 됩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도 지도자의 행태는 주로 과업 또는 구조 또는 생산성 중심이냐, 아니면은 인화 또는 인간관계 또는 조직 성원들에 대한 배려 중심이냐, 이렇게 과업 중심과 인화 중심으로 또는 생산성 중심과 종업원 중심으로 이렇게 거의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내용으로 대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연구가 하기가 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연구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냐를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상황이론이라고 합니다. 왜 상황이론이냐고 하면, 결론적으로 방향은 섬세화되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에 좋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라는 결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연구의 방향은 상황이론이라고 이렇게 크게 총칭하게 된 겁니다. 자질이론은 연구가 중단됐으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뭔가 잘난 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건데, 행태 이론은 많은 연구들의 이런 그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레빈, 리피트, 하이트, 왼쪽 페이지에 있죠. 하이트는 지도자의 행태를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나누어서 크게 대별을 했다고 한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는 지도자의 행태를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연구 결론을 내리면서 생산성이 높은 부서는 주로 인화지향형의 거기 보면 인화지향형의 지도자가 많고,
그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은 부서는 과업지향형의 지도자가 많더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지도자의 행태를 생산성 중심형과 맞아요. 과업 중심형, 생산성 중심형과 직무 중심이죠. 그다음에 인화 중심형, 종업원 중심형으로 나왔던 사람은 니커트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의 헬피는 지도자 행태 기술 질문지라고는 LBDQ를 이용해서 지도자의 행태를 분류를 했는데 크게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 니커트식으로 한다면 과업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왜냐하면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을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헬핀의 LBDQ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넨바움과 슈미트는 권위적 지도자와 민주적 지도자로 나눴고 별표에 넘어가십니다. 별표하실 것은 바로 5번에 있는 브레이크와 머틴이 제시한 행태 이론으로서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나눈 그 그림입니다. 브레이크와 버튼은 지도자의 행태를 크게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나누되 과업 중심도 인화 중심도 각각 세분화해서 9단계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81개 유형의 지도자 행태를 분류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적에 81개 유형을 모두 학습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크게 대별해서 그림을 보시면 가로에는 과업 중심형으로 9단계를 나누고 세로에는 인화 중심형으로 9단계를 나누어서 오른쪽 하단부 끝에는 일은 잘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과업 중심형, 왼쪽 상단부에는 사람은 좋은데 인화 중심형은 구에 가까운데 일의 역량은 그렇게 특출나지 못하는 클럽 동호인형. 그런가 하면 왼쪽 하단부에 있는 과업에 대한 역량도 부족하면서 인성에 대한 것도 의심이 가는 무기력형. 그런가 하면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일도 잘하면서 사람도 더할 나위 없는 통합형 최대형.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눴던 것이 바로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 관리 격자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빈 리피트 화이트의 연구나 미시간 대학의 니커트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헬핀의 LBDQ나 또 그러면 브레이크와 머튼, 타넨바움 이런 사람들의 연구는 행태 이론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상황 이론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냐를 따지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그걸만 가지고 우리가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결론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라고 정리한 것이 상황이론인데 대표적으로 피들러의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십니다. 피들러는 지도자의 행태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내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행태로 과업 지향과 인화 지향 지도자로 이렇게 만약에 니커트식으로 표현한다면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 만약에 헬핀식으로 한다면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과업 지향, 인화 지향 이렇게 브레이크와 머튼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변수로 세 가지. 부하와의 관계, 지도자와 부하와의 관계. 업무 분장인 과업 구조. 그리고 지휘 권력.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 변수를 제시를 해서 같이 고려해서 상황 변수, 지도자의 행태,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찾아내고자 했는데 결론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 상황 변수가 아주 열악할 적에는 과업지향이, 상황 변수가 아주 호의적일 때는 더 과업지향이, 주마가 편이니까. 상황이 애매할 적에는 인화지향의 리더십이 보다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결론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헬핀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네딘의 3차원 이론도 있죠. 네딘의 3차원 이론은 지도자의 행태와 바로 상황 변수로서 효과성 차원을 가미해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내고자 했는데, 이 네딘의 결론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상황에 따라 지도성은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조작 능력, 상황에 따라 똑같이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는 휘들러와는 달리 휘들러에서 한 단계 나가서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조작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가지고 노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허쉬와 브렌차드의 3차원 이론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도대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라는 걸 찾아내고자 했는데, 특히 상황 변수 중 부하의 성숙도를 강조했던 거죠. 부하의 성숙도. 그리고 부하의 성숙도에는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는 업무 성숙도, 역량이지요. 업무 성숙도와 조직이나 리더에 대한 충성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허쉬와 브렌차드가 되겠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6번에 피들레의 상황이론, 우발성 이론에서 거기 LPC 척도도 여러분들 보시되 지도자의 특성과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좋은 지도자를 찾고자 했었는데, 거기 5번에 뭐 지도자의 특성으로서는 과업지향과 인화지향, 상황 변수는 3가지. 이렇게 상황 변수 당연히 단답식이지만 암기하고 가시되, 결국의 결론은 피들레의 연구 결과는 뭐예요? 좋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네딘의 3차원 이론은 상황 변수로 특히 효과성 차원을 가미해서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조작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 라고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허쉬와 브렌차드는 3차원 이론을 하면서 특히 상황 변수로서 부하의 성숙도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어요.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쉬와 브렌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의 구성원의 성숙도를 주요 상황 변수로 간주하면서 좋은 지도자는, 효과적인 지도자는 4번의 기억번,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지도성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정의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퀸, 그러죠? 랩소디, 퀸 나온다든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경쟁적 가치, 거기에 보면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은 탈코트 파슨스가 아질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체계의 기능에서. 그래서 아질 조직 유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본 이론은 사회체계를 포함하는 일반 행위 체계를 4개의 기능적 필수 조건인 아질로 유형한 것이다. 그래서 적응, 골 어테인먼트, 인테그레이션, 레이턴시로 유형한 것이다. 어쨌든 퀸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퀸의 경쟁적 가치 이론, 그래서 거기 보면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은 나 있지요. 리더십과 관련하여 지나친 단순화나 이분화의 경향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리더십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게 된 거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이론을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거기 보시면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은 지향점을 외부 지향과 내부 지향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통제성 여부를 통제성 위주의 리더십과 유연성 위주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총 4개의 영역으로 제시하되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아질을 접목시켰다. 외부 지향성 리더십이면서 유연성을 지향하는 리더십은 바로 적응 지향형 리더라고 하는 것이고, 외부 지향형 리더십이면서 통제성에 초점을 두는 리더는 목표 달성 지향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부 지향의 리더로서 유연성을 위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통합 지향의 리더라고 하는 것이고, 내부 지향의 리더로서 통제성에 초점을 주면 통제성의 초점은 바로 잠재성, 소위 유형 유지 기능을 강조하는 리더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향적 성격은 주로 조직 밖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내부 지향적 성격은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통제성 위주는 하향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유연성 위주는 상향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통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사회체계의 유형은 시계 방향으로 아질을 설명을 하지만 외부 지향, 내부 지향, 유연성, 통제성 열적에 여기는 아답테이션, 그리고 골 어테인먼트, 그다음에 내부 지향이면서 유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인테그레이션, 통합에 초점을 두는 리더고, 그래서 내부 지향이면서 통제성, 하향적 지시 통제를 강조하는 리더는 바로 잠재성에 초점을 두는 리더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의 유형을 퀸은 비전 제시형, 과업 주도형, 동기부여형, 분석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세부 내용으로 해서 이때는 작은 내용은 기출 문제나 또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면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유형을 비전 제시형,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과업 주도형, 동기부여형, 과업 주도형과 동기부여형, 그리고 분석형으로 나눈 사람은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 나와 있는데, 종래의 또는 기존의 지도성 이론과는 달리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지도성 이론을 총칭하는 거래적 지도형과는 달리 무엇을 준다라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열심히 충성을 바치면 승진시켜준다, 보너스를 준다, 월급을 이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뭔가 상징적인, 비합리적이면서 상징적 체계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과 충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 하고, 종래의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총칭하는 종래의 리더십처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하여 충성을 서약받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충성과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어요. 거기 기억본 볼까요? 하단부의 왼쪽 페이지. 지도자 행동의 영감적이며 상징적인 비합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성 또는 영감적 지도성이라고 한다. 거래적 지도성이 부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약속하는 데 비해서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에게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주게 한다. 무엇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키워준다는, 막연한 소리지만 키워준다는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역시 특징에 나와 있지만 거래적 지도자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 교환을 기초로 하는 데 비해서 변혁적 지도자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변혁적 지도자들은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고 개별적인 신념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또 디귿번에 보시면 변혁적 지도자는 승진, 보너스, 휴가 등을 약속하지 않고 뭘 줘?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내재적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도록 변혁적 리더자는 서로 스스로도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을 구축해 갑니다. 리을번에 나와 있죠.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높은 기대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음범에 보면 변혁적 지도자의 특성 보면은 영향력이 이데올로기화된 이념화된 영향력, 영감적인 동기 유발, 문제 그대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극을 초래하는 지적 자극, 그리고 개별화된 배려, 이런 것 등을 변혁적 지도자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래의 이 상황 이론만 판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피들러 것이 잘 나왔고 근자의 허쉬와 브랜차드 것 나와 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의 박스로 서번트, 섬기는 지도성을 참고 자료를 하는데 아직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아서 교재에 정식으로 수록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지도성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동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동기란 뭘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동기라고 하는데, 결국에 조직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조직 행정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열정을 살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서 동기 또는 동기유발 이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 이론에는 크게 내용 중심 이론과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 이론 중에 내용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또는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이런 등등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다루는 내용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로서 프룸의 VIE 이론이라고 불리는 기대 이론, 아담스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공정성 이론, 또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등을 우리가 과정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먼저 내용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이론은 서로 나란히 겹쳐놔야 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알더퍼의 ERG 이론을 차례대로 나열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할 때는 나란히 옆으로 바로 이 세모를 그려놓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의 차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건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계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나열하되 크게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전단계, 저수준의 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보다 높은 단계로 이렇게 충족시켜간다라고 하는 상향 충족설을 주장하는 것이 매슬로우가 되겠어요. 바로 이 매슬로우의 상향 충족설에 대해서 이를 현실적 개념으로 바꿔놓은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에 저수준 두 번째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알더퍼는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소소계정이라고 하는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로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 단계를 존재의 욕구, 그리고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소소계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를 또 둘로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자존의 욕구로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까지를 관계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중에 상위에 있는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 그래서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해서 머릿말을 가지고 ERG 이론을 주장을 했지요. 그러면서 매슬로우처럼 인간들은 저수준의 욕구에서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해서 좌절 퇴행이란 용어를 쓰는 것처럼 하향 충족시켜 가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순간에 인간들은 이 세 개의 욕구를 동시 충족시켜 가되 그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도드라지게 능장을 가지고 뭐 하고 싶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하나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알더퍼의 ERG 이론은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뭐 기본적인 단어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구 단계설 그러면 이 두 개만 있겠습니까? 욕구 단계설은 우리가 보면 성취동기 뒤에 뭐 적어놨습니다만 뭐 친교의 욕구, 권력의 욕구, 성취의 욕구로 나누는 이러한 단계들도 있고 또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리고 알더퍼의 ERG는 반드시 차례를 암기하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리고 그 밑에 아지리스의 미숙성숙 이론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제시하는 목차를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해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의 인간관과 전략 그리고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로서 인간과 성숙한 존재로서 인간의 특성을 같은 맥락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이론적 인간관과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의 인간,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Y 이론적 성선설적 인간관과 아지리스의 성숙한 존재로서 인간관의 특징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그에 대한 조직관리 전략으로 X 이론적 관리 전략과 Y론적 관리 전략을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편제상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XY 이론과 미숙성숙 이론의 도표가 갈라졌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두 개를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욕구충족 이원설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 불만족의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하는데 바로 허스버그는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족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불만족이 줄어들고 불만족을 채워준다고 해서 만족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만족이 증가되고 불만족이 줄어들 뿐이지 그것이 다른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다른 영역을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별개의 차원을 각각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론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되겠는데 동기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요인이라고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만족 요인은 일 자체에 관련된 요인이나 자기 성장에 관련된 요인을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라고,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면서 인적, 물적, 환경 관련 요인을 바로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 팀 구성은 어떠냐, 아니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냐, 보수는 만족스럽냐, 아니면 사무실 환경은 어떠냐, 뭐 이런 등등 인적, 물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은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야 보다 효과 효율적인 만족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채워서 다른 쪽도 같이 채워지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허스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맥클라렌트의 또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념을 지을 때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또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취 동기라고 해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 야망을 개나거리나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 야망을 성취 동기라고 하되, 이 성취 동기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성취 동기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머레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이 이론을 이론화해서 체계화한 사람이 맥클렌트 또는 맥클라렌트라고 하는데, 맥클라렌트는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눴어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교의 욕구, 다음에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권력의 욕구, 그리고 뭔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취의 욕구로, 이렇게 권력의 욕구를 3가지로 구분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 맥클렌트의 성취동기 이론. 성취동기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동기이다. 맥클렌트가 체계화했다. TAT라고 하는 주제 통각 검사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욕구가 있어요. 3가지 욕구도 한번 가지고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다는 욕구를 친교의 욕구, 권력의 욕구, 그리고 성취의 욕구로 이렇게 말하자면 욕구를 3개로 구분을 했다. 동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어려운 도전 과제에 대해 덤비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 가업지향적 성격, 적절한 모험성, 정력적 혁신적, 자신감, 미래지향성,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 조속한 피드백, 특히 비읍번, 결과를 빨리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도전, 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다 알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분명히 이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바로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일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은 50%를 합격시켜 준 거 아니거든요. 대충이란 말이 나오는 50%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특히 비읍번,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동기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이론과는 달리 아까 우리가 성취 동기만 하더라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동기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른 거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사원들을 이끌고 뭘 해오세요 라고 할 적에는 그야말로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 지시대로 모든 조직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좋아하는 욕구를, 권력의 욕구를 강한 사람을 보내면 효과적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조직원, 종업원 어떤 연찬과 같은 이런 그 모임에서, 효동에서 분위기를 유도할 때는 친교 욕구가 강한 사람을 보내면 전국에 있는 회사의 여러 직원들을 두루뭉실하면서 서로 관계를 조성하면서 아주 잘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의 신규 사업에 다 들여오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 그런 신규 사업과 같은 과업에는 성취 욕구가 강한 직원을 파견하면 아주 성공리에 이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느냐를 바로 지도자나 조직에서는 그
조직원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업무를 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과정의 욕구는, 과정 이론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성과가 나와 라고 하는 성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 브룸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면서 브룸은 뭘 주장했어? 진정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 보상 기대를 불러일으켜야 가슴이 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브룸이어서, 그래서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가지고는 가슴 뛰지 않는다. 그 성과가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지라고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질이 있어야 가슴이 뛰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VI 이론, 밸런스 요인과 인스트루먼털리티 수단, 그리고 익스펙턴시 기대,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가슴이 뛰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브룸의 기대 이론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뭐다? 보상이라고 하는 미래에 달성되게 될 뭔가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유인과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과나 또는 보상 기대는. 그에 비해서 기대,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나와 있죠. 기대. 그래서 거기 오면 성과 기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올 거예요. 그건 기대에 불과하고, 그 성과가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라고는 보상 기대가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어우러져야 진정 가슴이 뛰게 된다. VIE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자신의 투입에 대하여 돌아오는 회사의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동기 유발의 강도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신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3번의 투입 요인과 성과 요인 또는 반대급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별 또는 자격증 또는 학력 또는 기혼 미혼 또는 직주 간의 거리,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다 투입이죠. 고려 또는 위험 강도, 이런 것 등을 다 고려해서 반대급부가 주어질 때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가 받을 만큼 받았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동기유발의 정도가 중상 이상으로 높아지겠지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에 있는 애들보다 형편없이 느껴진다면 동기유발의 강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균형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1번과 3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로크는 결국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모든 행위는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강도도 폭도 깊이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크게 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 설정한 목표의 크기를 달리해야만이 말하자면 동기유발의 강도, 폭, 심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볼까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68년도에 나왔는데, 인간의 행위는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목표가 실제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목표가 지니할 속성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나거리나 달성할 수 있다는, 덤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어느 정도의 곤란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 곤란성. 그리고 목표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 수용성도 있어야 돼요. 구체성, 곤란성, 수용성. 또 외에도 뭐 참여, 동료 간의 경쟁, 피드백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목표의 구체성, 목표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곤란성. 그리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는 곤란성을 설명했고 너무 어려도 안 되는 목표의 수용성. 그리고 미음번에 언급하고 있는 동료 간의 경쟁이 야기될 수 있는 수준.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가슴이 더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 간의 경쟁 4개 정도 가지고 가시면, 물론 6개가 다 출제범위겠습니다만 4개 정도를 가지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이론과 그리고 동기 유발에 관련된 동기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웨이너의 귀인 이론이나 또는 대시가 제시하는 내재적 동기와 위재적 동기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보면서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제되는 것은 이런 정도니까 크게 뭐 없다고 해서 서운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슈퍼비전 컨설테이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